지난 영상에 이어서 부동산이 정말로 해지를 할 수 있는 자산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할까? 왜 강남 아파트만 올랐을까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은 사람들은 시장금리도 즉 대출금리도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중앙은행이 시장의 금리를 정할 수 있다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연준은 기준금리만 인하를 했을 겁니다. 굳이 양적 완화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위기 전에 기준금리를 5.25%에서 거의 제로금리로 가 있는 상태였는데 제로금리 상태에서 시중은행들은 여전히 대출을 꺼리고 금융시장은 신용경색으로 사실상 마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즉 금리를 낮추어도 돈이 돌지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은행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고장이 난 상태였던 거죠. 양적 완화를 장기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국채를 매입하고 MBS 모기지 채권을 대규모로 매입을 하고 부실한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불어넣었습니다. 즉 금리 인하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을 강제로 작동을 시킨 것입니다. 자, 요새 뉴스를 보면은 기준금리와 장기금리가 따로 놀고 있죠. 한국은행이 6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은행권 주담대 금리는 최근 1년 새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물 국채금리가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다른 뉴스를 볼까요? 그린스펀 역수수께끼, 정책금리, 시장금리, 디커플링 확대된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가 따로 움직이는 디커플링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리는데 국채와 대출금리는 반대로 오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지난달 28일 기준에 2.749에서 3.344%포인트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는 같은 기간에 3%에서 2.5%포인트로 0.5% 내렸고요. 3년물 국채하고 기준금리의 격차 또한 0.58%로 벌어졌는데 2년 1개월 만에 최고로 많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파란색이 기준금리고 빨간색이 30년물 국채금리인데 크로스가 돼가지고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직관적으로 보이죠. IMF에서는 2029년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일반 정부 채무의 비율이 100%를 넘어서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140%, 127% 등등 증가를 예상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의 제목으로 땄던 그린스펀의 역수수께끼란 말이 뭐냐면은 미국의 13대 연준 의장을 한 할아버지인데요. 이분이 연준 의장을 최고로 오래 했었거든요. 레이건부터 해가지고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까지 모셨으니까 대통령을 3명 모신 셈이죠. 이분이 철저한 시장주의자였는데 기준금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1990년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성공을 하고 90년대에 미국을 골디락스 경제를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도 많이 받았던 것이 2001년 닷컴 버블 이후에 금리를 1%까지 낮추고 그걸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미국 주택가격이 급등을 하고 결국 서프라임 모기지 붕괴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를 만든 원인이 되었다는 비판도 받는 사람입니다. 즉 기준금리를 낮추기만 하면 세상은 잘 돌아가고 해결이 된다는 생각을 그 당시에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시장이 위기에 빠지면은 연준이 금리를 낮춰가지고 구해준다는 믿음이 강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정말로 또 많이 바뀐 거죠. 이제는 기준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해도 시장금리가 오르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엄청나게 풀린 인플레이션이 시장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고 두 번째는 거대한 정부의 재정 적자와 국채 발행이 시장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얘기했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정부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에 쓰레기 채권을 매입해가지고 시장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비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버렸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더 이상 양적 완화라는 채권 매입 카드를 꺼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양적 완화를 또 진행을 해버리면은 더 큰 인플레이션의 쓰나미가 오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아무리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도 시장금리가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지막에 갈 길 없을 때 그때가 오면은 어마무시하게 양적 완화를 하게 되겠지만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때가 오면은 정말 세상이 우울한 세상이 될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금값이 오르지 않고 제발 그런 시절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 올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자, 오늘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또 왜 강남에 똘똘할 한 채라는 말이 나올까요? 이거는 경제가 폭망하는 것을 인지한 자본들이 돈이 몰리는 곳으로만 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강남과 그 주변만 오르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문제는 경제 폭망기에 똘똘한 한 채도 저금리가 지속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주담대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물 국채를 한번 볼까요? 박스권에서 1년 동안 갇혀 있다가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죠. 1년 동안에 21%가 올랐습니다. 좀 더 넓게도 볼까요? 국채 5년물의 기간을 5년으로 넓게 보면은 기준금리가 3.5%까지 올라갔을 때 이때 초롱성 갔던 강남 아파트가 하락했던 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때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대출이 많았던 사람들은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숨이 턱턱 막혔을걸요. 그리고 2023년부터 다시 강남 아파트가 뛰기 시작하죠. 왜 올랐을까요? 보시다시피 주담대 대출금리가 하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폭망기 때 모든 돈들이 강남 아파트로 몰렸던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2022년처럼 국채금리, 시장금리가 오르면은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계속 나올까요? 아니면 사라지게 될까요? 100% 확률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고작 기준금리 3.5%에 상대적으로 고금리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던 그때 2022년에는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즉 돈을 무제한으로 풀어도 자산 투자의 본질이 내 돈이 아니고 대출, 부채였기 때문에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자산의 가격은 폭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시장금리의 상승만 막으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반영한 첫 예산안인 내년의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서게 됩니다. 기재부에 따르면은 내년의 예산안에서 총 지출이 728조 원, 추경 빼고 본 예산 기준으로 사상 최초로 700조 원대입니다. 1년간 증가폭이 역대 최대 54조 원이 넘고 정부의 전망으로는 총 지출이 2028년에는 800조 원, 2029년에는 834조 7천억 원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나라 국간이 비게 되면 또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서 메꾸게 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이러한 조건값에서 환율과 시장금리가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달러와 귀금속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고통스러운 미래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또한 국채금리, 시장금리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돈을 풀면 풀수록 대출금리가 오히려 상승을 해서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는 모습도 보게 될 겁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부동산 또한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는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건 분명한 팩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지금의 조건값이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부동산들이 전부 내 돈이 아닌 부채로 가진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는 내가 떨어뜨리지 않아도 나보다 약한 고리를 가진 사람들이 먼저 떨어뜨리게 됩니다. 시장의 금리가 오른다면은 나보다 더 많은 비율의 대출, 금액의 절대값이 아닌 내가 가진 캐파 내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닌 내가 가진 캐파 이상으로 무리해서 금융을 일으켜서 구매한 내 옆집에서 내 앞집에서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둘 도미노처럼 약한 고리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덜 약한 고리로 무너지기 시작하게 될 것이란 얘기죠. 어느 순간에 투매의 분위기를 이어지고 그때는 이미 늦어지는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은 부동산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시점은 부채가 제거된 상태, 그때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담대 금리가 10%, 20%가 와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그 가격이 인플레이션 해지 기준의 가격이 된다는 말이죠. 베네수엘라도 아르헨티나도 튀르키예도 이 법칙에서 예외가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법칙은 단 한 번도 예외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뭐를 준비해야 할까요?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